철모와 전투화가 가득한 삭막한 내무반에서 한태준은 늘 혼자였다. 20살의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는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잠드는 시간에도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였다. 얇은 노트에 달아해진 표지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가 펜을 움직일 때마다 옆에 놓인 작은 손전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소대장 권도현은 그런 태준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도현의 눈에 비친 태준은 그저 융통성 없고 고집센 문제병사에 불과했다. 군대라는 획일적인 조직에서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곧 불순한 의도로 해석되기 마련이었다. 도현의 시선은 늘 태준을 쫓았고 그 시선에는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야, 한태준.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도현이 태준의 수첩을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태준에게로 향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군대에서 무슨 글을 써? 일기라도 쓰는 건가? 아니면 혹시 군사 기밀이라도 유출하려고? 도현은 대놓고 조롱하며 태준의 수첩을 들어 올렸다. 다른 병사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봤다. 태준은 굳게 담은 입술로 도현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그 시선은 도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말해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아니면 내가 직접 읽어줄까? 도현은 수첩을 펼치는 신용을 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때였다. 태준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대장님, 그건 제 수양록입니다. 수양록? 하하, 웃기지 마. 요즘 누가 그런 걸 써? 너 혹시 아버지한테 편지라도 쓰는 거야? 우리 아들 군대 생활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달라고? 도현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도현은 태준의 아버지가 과거에 군 내부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 제대 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들춰내 태준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때 중대장이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도현은 못 이기는 척 수첩을 태준에게 던져주었다. 수첩은 태준의 발치에 떨어졌다. 태준은 아무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주워 다시 품속에 넣었다. 낡은 수첩은 태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그를 옥죄는 족쇄였다. 그날 밤 취침 시간. 태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다른 병사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태준은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과 함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한정훈 소령,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남자. 태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늘 정의롭고 굳건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다. 짧은 조사와 형식적인 재판 끝에 아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명예를 잃은 군인의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 후 태준의 가족은 산산조각났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고 태준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은 태준의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써야만 했다. 군대에 입대한 것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바로 그 낡은 수첩을 가지고. 수첩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수첩 속에는 군 생활에 대한 기록들뿐만 아니라 그날의 사건을 암시하는 알 수 없는 메모와 암호 같은 문장들이 숨겨져 있었다. 태주는 수첩의 내용이 단순히 아버지의 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 마지막 절규였다. 태주는 입대 후에도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훈련 중 틈틈이 밤마다 남몰래 수첩의 내용을 분석했다. 때로는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써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조합해 보기도 했다. 도연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태준이 수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며칠 뒤 소대 내에서 총기암 열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직 사관이었던 도연은 늦은 밤 내무반 전체를 뒤지며 병사들을 추궁했다. 모두가 영문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을 때 도연의 시선은 다시 태준에게로 향했다. 총기암 열쇠가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수상한 놈이 있는 것 같아. 한태준, 내 사물함을 열어봐.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 태준의 사물함 앞에 섰다. 태준은 아무런 저항 없이 사물함을 열었다. 사물함 안에는 군용품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연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태준의 침구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준의 베개 밑에서 그의 소중한 수첩을 찾아냈다. 이게 뭐지? 아, 수양록이구나. 이런 중요한 물건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너 혹시 이 수첩으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은 수첩을 들고 희죽거렸다. 태준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수첩의 내용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림자, 검은 거래, 서류 조작. 뭐야 이거? 소설이라도 쓰는 건가? 도연은 태준의 수첩에 적힌 단어들을 읽으며 비웃었다. 태준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단어들은 아버지가 남긴 암호 같은 문장이었다. 만약 도연이 그 의미를 알아차린다면 태준은 땀을 흘리며 긴장했다. 그러나 도연은 그저 수첩을 조롱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다. 그는 수첩을 병사들 앞에 내보이며 태준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 태준은 모두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수첩을 태준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품속에 넣었다. 수첩은 내가 잠시 보관하겠다. 다시는 이런 수상한 짓 하지 마. 도연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절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의 분노는 도연을 향했지만 동시에 무능했던 자신을 향했다. 왜 진작 수첩을 더 안전한 곳에 숨기지 못했을까? 왜 도연의 조롱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은 태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굳건한 의지를 깨웠다. 그는 도연이 그토록 조롱하던 그 수첩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새벽, 태준은 잠이 깬 척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다. 내무반은 어두웠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도연의 사물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도연의 사물함은 잠겨 있었지만 태준은 그의 사물함 열쇠가 늘 군복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군복 주머니를 뒤졌고 예상대로 열쇠를 찾아냈다. 사물함 문을 여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물함 안에는 도연의 개인 물품들이 가득했다. 태준은 한참을 뒤진 끝에 자신의 수첩을 발견했다. 안도감과 함께 태준은 수첩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그때 그의 눈에 낯선 물건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도연의 낡은 군번줄이었다. 군번줄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작은 사진이 달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도연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 태주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사진 속 남자의 군복에는 낯선 휘장이 달려 있었다. 태주는 그 휘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사진을 재빨리 머릿속에 각인시킨 후 수첩을 들고 사물함을 다시 잠갔다. 그리고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태주는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첩의 맨 뒤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날 노리고 있다. 검은 깃털. 진실은 휘장 아래에 숨겨져 있다. 조문 깃털과 휘장. 태주는 도연의 군번줄에 달려있던 사진 속 남자의 군복에 새겨져 있던 휘장을 떠올렸다. 그것은 깃털 모양의 휘장이었다. 검은색의 깃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에 도연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일까? 그리고 도연이 가진 휘장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태주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했다. 낡은 수첩은 더 이상 그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밤, 내무반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태주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의 종이는 이미 습기를 머금어 축축했고 잉크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태주는 손끝으로 그 번진 자국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버지의 천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수첩의 맨 뒷장에 적힌 검은 깃털이라는 단어와 휘장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권도연 소대장의 군번줄 사진 속 남자의 휘장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단서였다. 그날의 비극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사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태주는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도 밤마다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아버지의 과거를 되짚었다. 그의 아버지 한정훈 소령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다. 어린 태준에게 아버지는 늘 정의로운 영웅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낡은 우산을 들고 동네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었고 동네 아이들을 보듬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부패한 군인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태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한마디 말도 없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밤 태준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문틈으로 엿들었다. 여보, 난 정말 결백해.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꾸민 일이라고. 정훈 씨, 제발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 그래, 증거. 내가 반드시 그자들의 가면을 벗겨낼 거야. 반드시. 그것이 태준이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은
바로 태준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낡은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이 채워진 군 생활 기록과 함께 사건의 배후를 암시하는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빗물에 번진 잉크로 용서하지 마라 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의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태준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났고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군대에 입대한 것도 이 낡은 수첩을 가지고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태준은 수첩을 품에 다시 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창문 밖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태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괜찮냐? 김지훈이었다. 태준과 같은 내무반을 쓰는 동기로 처음에는 그를 겉돌던 이상한 병사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지훈은 태준을 조롱하는 권도현 소대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네오, 소대장한테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지훈의 물음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흔들었다. 네오, 그 수첩 때문에 소대장한테 찍혔다는 거 몰라? 다들 너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상관없어. 태준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그 수첩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래?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유가 뭔데? 지훈은 태준의 수첩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지훈에게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와 수첩 속에 숨겨진 비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지훈은 태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소대장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사건의 배우라고? 그 휘장이랑 검은 깃털이라는 단어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태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지훈은 그런 태준의 모습에서 단순한 광기가 아닌 뼈아픈 진실을 향한 절박함을 느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말만 해. 혼자서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 지훈의 따뜻한 말에 태준은 처음으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혼자서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고마워. 그런데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태준은 낡은 수첩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네가 잠시 맡아줘. 소대장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지훈은 태준의 수첩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낡은 수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정의를 향한 두 젊은이의 굳은 맹세가 담긴 증거가 되었다. 한편 권도현 소대장은 태준의 수첩을 빼앗아온 뒤 자신의 행동이 과했음을 느끼면서도 묘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왜 그토록 태준의 수첩에 집착했던 것일까? 그는 수첩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도연아, 군대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시해야 한다. 특히 네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너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그의 아버지 권민호는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였다. 권민호는 늘 도연에게 권력의 법칙을 가르쳤고 도연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신조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태준의 수첩에 대한 도연의 집착도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준의 융통성 없는 행동과 깊고 어두운 눈빛은 도연에게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태준을 경계하고 있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서류철에는 한정훈 사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였다. 도연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서류에는 한정훈 소령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직접 처리한 사건이었으니 빈틈이 있을 리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도연의 시선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한정훈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참고인 조사 결과 의심스러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 부분은 삭제 요망이라는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도연은 서류를 덮고는 머리를 쥐어쌌다. 아버지의 완벽했던 서류에 작은 흠집이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흠집은 도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때 갑자기 내무반에 비상벨이 울렸다. 훈련 중에 낙오된 병사가 발생했다는 보고였다. 도연은 서둘러 서류를 서랍에 넣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태준은 지훈과 함께 낙오된 병사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고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태준은 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낙오된 병사와 함께 바위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다른 병사가 쓰러져 있었다. 괜찮아? 태준은 부상당한 병사를 부축하며 물었다. 병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지훈에게 무정이를 건네며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무정이를 들고 외쳤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때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 사이로 낡은 군용 조끼가 걸려 있었다. 조끼는 빗물에 젖어 낡았고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준은 조끼를 꺼내 들고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나는 결백하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다. 태준은 조끼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가 자살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는데 왜 아버지의 유품이 이곳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조끼에 적힌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 태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펜던트가 들어왔다. 펜던트에는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펜던트의 뒷면에는 도연의 군번줄에 달린 사진 속 남자,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검은 깃털 휘장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태준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산속, 이 바위, 이 조끼, 그리고 이 펜던트.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검은 깃털 휘장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 권민호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태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준은 펜던트를 품에 넣고 다시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계속해서 무정이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무정이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훈, 위치 보고해, 당장. 지훈은 안도하며 도연에게 위치를 보고했다. 도연과 구조대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조끼와 품속의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도연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태준은 조끼를 다시 바위 틈에 숨기고 펜던트를 지훈에게 몰래 건네주며 속삭였다. 이거 네가 잠시 숨겨줘. 절대 들키면 안 돼. 지훈은 태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펜던트를 받아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한 눈빛을 교환했다. 비록 빗속에 젖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기가 아니었다. 정의를 향한 같은 길을 걷는 동지가 되었다. 태준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깊은 산속의 빗속에서 태준은 낡은 군용조끼와 펜던트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자살로 알려졌던 사건의 배후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절망감은 사라지고 진실을 향한 강렬한 분노와 집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구조대가 도착했고 낙오된 병사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태준과 지훈은 젖은 몸을 이끌고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도연은 태준에게 다가와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태준, 너 때문에 훈련에 차질이 생겼어.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마.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겁먹거나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다. 도연은 태준의 달라진 눈빛에 왠지 모를 위협을 느꼈다. 태준은 도연의 군복에 붙은 휘장을 흘끗 바라보았다. 검은 깃털 모양의 휘장. 도연의 아버지 권민호가 소속된 부대의 상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지훈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태준이 건네준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펜던트에는 K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검은 깃털 휘장이 음각되어 있었다. 이게 소대장 아버지의 휘장이라고.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조끼에 적힌 글씨, 그리고 이 펜던트,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섬뜩하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태준의 눈빛에서 그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읽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우선 이 휘장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그리고 소대장 아버지, 권민호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알아봐야 해. 군대 내부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몰라. 태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첩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림자, 검은 거래, 서류 조작.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단어들이 이제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권민호의 뒷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검은 거래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비리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훈련 시간. 태준은 일부러 도연의 시선을 피해 행동했다. 도연은 태준의 이런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품었다. 그는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도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지훈의 도움을 받아 몰래 부대 내 행정실 컴퓨터를 사용했다. 군용 컴퓨터는 외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지만 태준은 행정병의 도움을 받아 외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권민호, 검은 깃털, 한정훈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들의 대부분은 한정훈 소령의 비리 사건과 권민호 장군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블로그 글에는 권민호 장군에 대한 의문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권력의 화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냉혈한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 게시글에는 검은 깃털이라는 휘장이 권민호 장군이 속해 있던 특수부대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 부대는 비밀리에 운영되며 군대 내의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곳이었다. 태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검은 깃털 휘장이 아버지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서류 조작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권민호가 자신의 부대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주는 자료를 출력해 몰래 숨겨두었다. 그때 행정병이 들어와 태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태준아, 너희 소대장 아버지가 다음 주에 부대에 방문하신대. 무슨 감사 때문에 오신다고 하더라. 태준은 깜짝 놀랐다. 권민호 장군이 직접 부대에 방문한다니.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권민호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었다. 권민호 장군이 자신의 아들인 도연과 함께 태준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태준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지훈은 태준의 굳은 표정을 읽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잖아. 지훈의 따뜻한 위로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줄 동지가 있었다. 며칠 뒤 권민호 장군이 부대에 도착했다. 그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부대를 둘러보았다. 도현은 아버지의 옆에서 으스대며 태준을 힐끔 바라보았다. 태준은 권민호 장군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 속에는 도전적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권민호 장군이 부대원들 앞에서 훈시를 하는 시간, 그는 군인의 명예와 정의에 대해 강조했다. 태준은 그의 위선적인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고 그의 눈동자는 권민호 장군을 향해 이글거렸다. 훈시가 끝난 후 권민호는 도연과 함께 부대 내를 시찰했다.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민호 장군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도연이 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오,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내 아버지 앞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 생각하지 마. 도연의 경고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밀쳐냈다. 그리고 권민호 장군에게 다가갔다. 장군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태준의 당돌한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도연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권민호는 태준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해보제. 혹시 조문 깃털 휘장에 대해 아십니까? 태준의 질문에 권민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도연은 태준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민호는 태준을 꿰뚫어 볼듯이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검은 깃털이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네. 권민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태준은 권민호의 거짓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저희 아버지 한정훈 소령님의 수첩에 적힌 단어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의 휘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은 권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권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태준의 수첩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수첩에 달아해진 표지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도연은 태준의 행동에 당황하며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야, 한태준,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러나 권민호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태준에게 말했다. 그 수첩, 내가 좀 보겠네. 태준은 망설였지만 이내 수첩을 권민호에게 건넸다. 권민호는 수첩을 펼쳐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 적힌 검은 깃털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다. 이게 네 아버지의 것이었나? 권민호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이 떨어졌다. 군번줄에는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에는 검은 깃털 휘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태준이 지훈에게 맡겼던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태준은 권민호의 떨리는 손을 보며 확신했다. 권민호가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펜던트와 수첩이 이 모든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태준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권민호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권민호 장군의 손에서 떨어진 펜던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검은 깃털이 새겨진 펜던트는 태준의 아버지와 권민호 장군 사이에 끔찍한 진실을 잇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태준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긴장감 속에서 권민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만 같았다. 장군님, 이 펜던트는 제 아버지의 유품과 똑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내무반 전체를 뒤흔들었다. 도현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아버지의 펜던트를 재빨리 주워들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오래된 기념품일 뿐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현은 태준을 잡아끌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권민호는 도현의 말을 무시한 채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네 아버지가 남긴 수첩, 그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 권민호의 질문에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진실입니다. 장군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진실이요. 태준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권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그때였다. 부대 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갑작스럽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소리였다. 모든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권민호는 이 혼란을 틈타 태준의 수첩을 빼앗아 들었다. 이건 내가 압수하겠다. 군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한태준, 넌 이 일에 대해 함구하도록 해. 권민호는 냉정하게 말한 뒤 수첩을 품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도현은 태준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현의 경고에도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권민호 장군이 자신의 수첩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수첩에 적힌 진실이 권민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태준은 권민호가 수첩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아예 없애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태준에게는 이미 또 다른 패가 있었다. 바로 지훈이 가지고 있는 펜던트와 그가 몰래 복사해둔 아버지의 수첩 내용 사본이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지훈과 함께 몰래 폐쇄된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창고 안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민호 장군이 수첩을 가져갔어.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막으려 들 거야. 그래도 수첩 내용 사본을 미리 만들어둬서 다행이다. 이 펜던트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훈은 펜던트를 손에 쥐며 말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태준과 지훈은 숨을 죽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낡은 창고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막대가 들려 있었다. 태준은 그의 형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도현이었다. 한태준, 너희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도현은 태준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알지 못했지만
태준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돌아가. 내가 경고했을 때 멈췄어야지. 도연은 막대를 휘두르며 태준과 지훈을 위협했다. 그때 낡은 창고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것은 바로 태준이 훈련 중에 우연히 발견해 몰래 키우고 있던 유기견, 또리였다. 또리는 태준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산속에서 발견된 유기견이었다. 또리는 태준의 품에 안겨 있었던 아버지의 낡은 조끼 냄새를 맡고 태준을 따르기 시작했다. 또리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똑똑했고 태준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늘 그의 옆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또리는 도연의 위협적인 행동에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도연은 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움찔했다. 저게는 또 뭐야? 훈련소에 개를 키워. 도연은 또리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다. 태준은 또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때 지훈이 도연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쳐냈다.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과 도연은 몸싸움을 벌였다. 태준은 도연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군번줄을 발견했다. 군번줄에는 권민호 장군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태준은 펜던트를 줍는 척하며 펜던트의 뒷면에 숨겨진 작은 마이크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청 장치였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권민호 장군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준은 도연과의 몸싸움에 정신이 팔린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지훈아, 멈춰. 소대장한테 펜던트 돌려줘. 지훈은 태준의 외침에 영문을 모른 채 도연의 주머니에 펜던트를 다시 넣어주었다. 도연은 지훈의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다시 태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한태준, 너희 둘 다 영창에 갈 각오해. 그때 또리가 도연에게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물었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준은 이 틈을 타 지훈과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다. 태준은 창고에서 빠져나와 훈련소 한쪽에 있는 폐건물로 향했다. 그들은 폐건물 안으로 숨어들어 숨을 골랐다. 또리는 태준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괜찮아, 또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태준은 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훈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멈추라고 한 거야? 소대장의 펜던트에 도청 장치가 있었어. 권민호 장군이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아마 아버지의 사건 때도 이런 식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태준의 말에 지훈은 경악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권민호 장군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그래서 일부러 펜던트를 돌려준 거야. 그리고 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어. 태준은 지훈에게 또리를 가리켰다. 또리는 아버지의 사건이 일어났던 산속에서 발견됐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조끼 냄새를 기억하고 있지. 이 녀석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지도 몰라. 지훈은 태준의 말에 또리를 바라보았다. 또리는 태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또리의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걸려 있었고 목줄에는 희미하게 한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또리가 아버지의 반려견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사건 당시 키우던 개였고 아버지가 죽은 후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준은 또리의 목줄을 풀어 목줄에 숨겨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진실을 찾으려면 또리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 가라. 그곳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심장이 다시 한번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또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였던 것이다. 태준은 또리와 함께 아버지의 사건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훈련소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도연은 이미 그들을 의심하고 있었고 권민호 장군은 수첩을 손에 넣은 채 태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노려야 했다. 그때 태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아,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소대장에게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권민호 장군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흘려주는 거지. 지훈은 태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그들에게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알려주자는 거야. 그래.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실은 그들이 조작한 가짜 진실이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짜 증거는 절대 들키면 안 돼. 태준은 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권민호와 도연에게 가짜 미끼를 던져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들 계획이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또리가 있었다. 태준은 또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용해 권민호 장군을 유인하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였지만 태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폐건물 안에서 태준은 지훈과 또리를 앞에 두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의 목숨이 달린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태준은 권민호 장군이 설치한 도청 장치를 역이용하여 거짓된 정보를 흘려 그들을 유인할 작정이었다. 권민호 장군은 수첩을 가져갔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뭔지는 몰라. 우리는 그가 진짜 증거를 찾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진짜 증거가 바로 또리가 발견된 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지훈은 태준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또리를 데리고 그 장소로 가는 모습을 소대장한테 일부러 보여주자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맞아. 하지만 우리는 그 장소로 바로 가지 않을 거야. 녀석들은 우리가 그곳에 숨겨둔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도청할 거야. 태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암호 같은 문장들을 조합해 마치 또 다른 증거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권민회에게 믿게 만들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폐건물 안에서 도연의 도청 장치가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중요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지훈아,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검은 숲의 두 번째 나무라는 구절이 있었어. 아마 그곳에 우리가 찾는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해. 응지.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녀석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테니 녀석들의 눈을 피해 밤에 움직여야 해. 태준은 일부러 권민호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실제 아버지의 사건 현장과는 전혀 다른 장소를 언급했다. 검은 숲은 훈련소 근처의 험난한 숲이었지만 두 번째 나무라는 것은 태준이 지어낸 이야기였다. 태준의 목소리는 도청 장치를 통해 권민호 장군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권민호는 태준이 언급한 검은 숲과 두 번째 나무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수법을 눈치채고 자신을 역이용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자식이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군. 검은 숲, 당장 도연이에게 연락해. 그 녀석들이 숲으로 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권민호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태준과 지훈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도연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태준과 지훈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태준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그날 밤 태준과 지훈은 또리와 함께 폐건물을 빠져나와 훈련소 뒤편에 있는 검은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도연의 눈에 띄기 위해
일부러 숲의 입구에서 서성거렸다. 도연은 그들의 뒤를 미행하며 권민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아버지, 녀석들이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를 쫓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녀석들이 찾고 있는 증거를 손에 넣는다면 내게 먼저 연락해. 권민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태준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증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태준과 지우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들은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며 숲을 헤매었다. 또리는 태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태준은 또리의 목줄에 숨겨진 아버지의 메모를 떠올렸다. 또리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 가라. 그곳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태준은 또리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리는 태준의 품에서 벗어나 앞장서서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또리가 이끄는 대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또리는 빛을 향해 달려갔고 태준과 지우는 또리를 쫓아갔다. 빛이 있는 곳에는 낡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오두막 벽에는 낡은 철모가 걸려 있었다. 철모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녹음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녹음기에는 한정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태준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약 누군가 이 녹음기를 발견한다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나는 결백합니다. 권민호와 그의 일당들이 서류를 조작하고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때 녹음기에서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규와 함께 권민호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았어야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될 거야. 너의 가족도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고. 권민호의 목소리는 태연하고 냉정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시체를 산속에 묻어. 그리고 자살로 위장해. 그의 가족에게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주면 돼. 태준은 녹음기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권민호와 그의 일당들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조작해 태준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때 누군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름 아닌 도연이었다. 도연은 태준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는 경악했다. 그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도연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때 도연의 뒤로 권민호 장군이 나타났다. 권민호는 태준과 도연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미끼를 던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짜 증거가 바로 이 낡은 오두막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한태준, 네가 감히. 권민호는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나 권민호의 앞을 막아섰다. 장군님,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국방부에 이 모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십시오. 지훈은 자신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이미 녹음되고 있었다. 권민호는 지훈의 녹음기를 보고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도연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버지께서 한 소령님을... 도연아, 그건 오해야. 녀석들이 조작한 거야. 믿지 마. 권민호는 도연의 눈을 보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도연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냉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폐건물 밖에서 경찰과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준과 지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권민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남긴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결국 그는 성공했다. 그의 옆에는 지훈과 또리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우정은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과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낡은 오두막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민호 장군은 체념한 듯 두 손을 들었고 그의 아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태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태준은 아버지가 남긴 녹음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권민호 장군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아들 도연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다. 태준은 경찰에게 녹음기를 건네주었다. 녹음기에는 권민호 장군이 한정훈 소령을 살해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 내부 비리 사건의 재조사는 물론 고위 장군이 병사를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군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언론은 이 사건을 권력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라며 대서특필했다. 태준은 사건 조사를 위해 군 수사관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훈련소에서 벌어진 일들과 아버지의 수첩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또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단서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옆에는 지훈과 또리가 늘 함께 있었다. 또리는 태준의 아버지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였고 지훈은 태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증인이었다. 권민호 장군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녹음기에 담긴 그의 목소리와 자백, 그리고 태준이 찾아낸 펜던트와 수첩의 내용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특히 권민호 장군이 자신의 아들인 도연을 이용해 태준을 감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권도현 소대장은 아버지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정의로운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냉혹한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태준을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이유도 아버지의 권력의 법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준을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죄책감을 느꼈다. 도연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태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한태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 도연의 사과에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움직였다. 도연도 결국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것을 태준은 알고 있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국방부는 한정훈 소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순직 처리 결정을 내렸다. 한정훈 소령은 명예로운 군인으로 다시 세상에 기억되었다. 태준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어머니는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아내가 아니었고 태준도 더 이상 죄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그림자라는 단어. 권민호 장군은 그림자의 정체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다. 그림자는 권민호 장군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일까? 태준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태준은 군 생활을 이어가며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군 수사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버지 사건의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서류 속에서 태준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태준이 훈련소에서 만났던 중대장 한승기였다. 한승기 중대장은 권민호 장군의 오랜 부하였으며 한정훈 소령의 사건 당시 권민호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이었다. 서류에는 한승기 중대장이 한정훈 소령의 자살을 위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믿고 따르던 중대장이 아버지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태준은 한승기 중대장에게 직접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다. 한승기 중대장은 태준의 추궁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래, 내가 했어. 권 장군님의 명령이었어. 난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승기 중대장은 권민호 장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오래전 권민호 장군에게 약점을 잡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정훈 소령의 사건 당시에도 그는 권민호 장군의 협박에 못 이겨 사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해야 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태준의 눈을 볼 때마다 그는 한정훈 소령의 눈을 보는 것 같아 괴로워했다. 죄송합니다, 한태준 병장님.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한승기 중대장은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태준은 그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한승기 중대장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서와는 별개로 그는 한승기 중대장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승기 중대장은 태준의 손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서류를 건네주었다. 서류에는 그림자의 정체가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권민호 장군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군 수뇌부의 핵심 인물인 민동훈 장군이었다. 민동훈 장군은 권민호 장군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였으며 한정훈 소령 사건의 진짜 배후였다. 그는 자신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민호 장군을 이용해 한정훈 소령을 제거했던 것이다. 태준은 모든 진실이 담긴 서류를 들고 군 검찰을 찾아갔다. 군 검찰은 민동훈 장군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권민호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민동훈 장군 역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태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결국 민동훈 장군은 체포되었고 그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로써 그림자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났다. 군 수뇌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태준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의 길은 험난했고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옆에는 지훈과 또리가 늘 함께였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태준은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동훈 장군까지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한정훈 소령 사건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군 수뇌부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고 한정훈 소령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태주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길은 험난했고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지만 결국 그는 승리했다. 군 복무를 마친 태주는 지훈과 함께 제대했다. 그들은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었고 죄인의 아들도 아니었다. 태준의 어머니는 남편의 명예회복 소식에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태준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제대 후 태준은 지훈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다. 묘비 앞에는 한정훈 소령의 명예회복을 축하하는 수많은 화환들이 놓여 있었다. 태준은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아버지를 향해 경례를 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용서하지 마라는 글씨 위에 사랑합니다 라는 글자를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감정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때 태준의 발치에 또리가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적거렸다. 또리는 태준의 아버지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였지만 이제는 태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태준은 또리의 목에 걸린 목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또리야, 이제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실 거야. 우리도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때 도연이 묘비 앞에 나타났다. 그는 훈련소 시절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다. 도연은 태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한태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네 아버지를 조롱하고 너를 괴롭혔지만 너는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어. 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도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도연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도연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 도연도 결국은 아버지의 욕심에 희생된 불쌍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태준은 알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태준의 따뜻한 말에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태준은 도연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소대장님,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에 진정한 군인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마세요. 도연은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태준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태준은 지훈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들은 군대에서 얻은 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의 이름은 검은 깃털이었다. 검은 깃털은 태준의 아버지와 권민호 장군의 비극적인 사건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카페의 한쪽 벽에는 태준이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태준과 지훈, 그리고 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태준아, 이제야 웃는구나. 응, 지훈아.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도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아. 오히려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아. 태준은 지훈에게 낡은 수첩을 건네주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한정훈 소령의 수양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수첩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준이 덧붙인 사랑합니다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태주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통해 진실을 찾아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우정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군대 내부의 부조리와 권력의 탐욕을 고발하는 한 편의 드라마였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성장과 치유를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다. 태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용기와 정의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의 옆에는 늘 든든한 동반자 지훈과 충직한 또리가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